우가이! 아주 그냥 어이가 없네. 잘 주무시고 계시나요? 네. 안타깝네. 참나. 자, 일단, 이제 시험이 2주 남았어요. 다들 잘 궤도에 올라서 공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찬우, 정신 차려. 너 채점 다 해서 이따가 나한테 질문해. 알았지? 자, 일단 오늘은 남은 게 이제 딱 두 파트입니다. 남은 게 두 파트라. 첫 번째로 이제 그 현대소설 10, 새를 찾아서. 자, 요 부분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할 텐데,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갈래복합 6입니다. 갈래복합 6은, 지금 시 두 편의 수필 하나인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다 끝낼까, 그냥? 어떨까? 다음 주에 할까? 나 그러니까 오늘은 딱 이 새를 찾아서만 나가고, 정리를 시키려고. 오빠, 생각 어때? 당신 의견 어떠냐고요? 됐어, 할 그만해. 아이, 진짜, 씨. 답답해, 씨. 자, 일단 그러면 새를 찾아서 들어가자. 준비. 이 새라는 거, 동그라미 쳐봐, 새. 새. 각자, 적어. 뭐,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이거죠. 욕망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었지? 오빠, 적어. 누구나 다 자신의 새가 있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것을 찾으려고 지금 개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맛동산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새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근데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새를 온전히 찾는 건 아니에요. 재미있게도. 이 작품은 어떤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삶의 본질,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나는 동글뱅이. 어머나, 현대소설에서 항상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서술자의 존재. 이거 분명히 확인해야 되죠. 나는 했으니까 몇 인칭? 1인칭이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봐. 1인칭 서술자는 반드시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도가 있어요. 이 작품에서 이 서술자 나옵니다. 일단 들어가 보죠. 답사 여행을 떠나는 모임에 늦지 않기 위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비응신처럼 답사 일행이 탄 버스를 놓쳐요. 지각했지요. 아이코. 우리들 이런 경우 많죠? 그렇지? 자, 그런데 강원도 양양의 설림원사지. 설림원사지가 어디냐? 약간 절터입니다. 절터. 절터에 가기로 했던 답사 일행을 그래도 어떻게 막 쫓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휴게소 들르고 열라 이제 답사 일행을 찾는데 자 여기서 가로 안에 무언가 애타게 찾는 경험에 해당이 된다. 과거 나와 누나가 새를 잡았던 그런 잡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과 유사하다 했는데 밑줄 쫙거 나와 누나가 새를 잡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밑줄 쫙. 왜? 잘 봐. 잘 봐. 지금 나는 크게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과거에 나가 있고요. 현재에 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현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건과의 무슨 성? 유사성이죠. 이 유사성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과거의 사건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회상을 함으로써 잘 들어 이 회상을 함으로써 현재 사건의 의미를 추론하게 됩니다. 현재 사건의 의미를 추론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과거 회상을 바탕으로 하는 사건 전개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죠. 작품 거기도 뭐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뭐 이딴 얘기합니다. 당연히 나올 겁니다. 자, 계속 보죠.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던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 뭐 그나마 다행히 조력자가 있네요. 자, 답사 일행이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찾아주겠다고 함께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잇대 놓은 크기만 한 벤찌 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면 손전등입니다. 옛날에는 이 손전등이 컸어요. 굉장히 컸어요. 어떻게 생겼냐? 진짜 이렇게 생겼어. 내가 알려줄게. 사이즈 이만해. 이만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손잡이 이해가지? 이쪽에 뒤에 뚜껑 열게 만들어줬어. 뚜껑 열게 만들어줬는데 왜냐? 이 뚜껑 안에 건전지 넣는 거야. 건전지 얼마나 한 줄 알아? 진짜 사이즈 이만해. 건전지 사이즈 이만해. 엄청 커. 이런 사이즈. 그리고 뭐 이게 딱 당연히 이게 딱 전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딱 비치는 겁니다. 상상 가자. 상상해봐. 자, 계속 봅시다. 자, 덴지를 갖고 있었다.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온 듯 했는데 그 손전등은 새 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자,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 회사 표지와 번호판을 손전등을 휘적거리면서 빠른 걸음으로 찾았다. 낙산에서 또 청년은 그 손전등 겨우 휘젓고 다녔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하나의 존재로 여겨진다? 밑줄 쫙! 야, 이거 무슨 얘기야? 과거 회상의 매개체. 저거. 과거를 떠올리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나도 저런 적 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이 훅 생각나는 이와 같은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볼까요? 자,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기는 설악산 주차장에서였다. 그러니까 잘 들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 봐봐. 여기 봐. 손전등 벤찌를 보자마자 과거가 떠올랐어? 아닙니다. 좀 지나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야, 그러니까 봐봐. 기억 저편에 있던 거야. 얘가 이 과거의 기억들은 바로 떠올리지 않을 만큼 먼 과거야. 내가 왜 갑자기 멈췄지? 이해했지? 그러다가 스물스물 기억이 난 거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해했어? 우리 그런 경우 있어 없어? 얼마든지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잊지 마세요. 알겠죠? 바로 저걸 보자마자 옛날이 생각났어? 틀렸어? 알겠지? 자, 계속.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의 별표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까 말해서 과거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입니다. 자, 벤츠보다 몇십 배의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버스는 결국 뭐예요? 못 찾았어요.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어요. 결국 다시 얘기하지만 삶의 목표를 찾는 건 어려운 일이죠. 어느 날 밤, 이제부터입니다. 이해했어? 옛날로 내려간 거야?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자, 이쯤에서부터 이제 잘 들어봐. 이 과거 회상의 시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화자가 발화하는 시간과 우리 발화시라고 들어봤죠? 발화시와 사건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이해가 가? 그러니까 말하는 시간이야. 요 발화시는 서술자가 말하는 시간이고
이 말하는 시간과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시간. 당연히 일치하지 않게 돼요. 과거 회상은.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지만 누나와 나는 언제나 허탕이었다. 그날도 역시 댄찌꾼들의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어머나, 야, 얘네 진짜 진심이었네. 새 하나 잡으려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었어. 야, 과거 시제, 들어간 뭐야? 먼 과거. 그렇지? 단절된 과거. 우리 배웠지, 문법적으로? 기억나죠? 구태여 댄찌꾼들을 저주하거나 타박할 까닭이 없다는 발견이 그것이었다. 그럼 간단했다.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여기 봐봐. 어린 나와 누나는 우리 집이 초가집이고 새들이 잘 깃들 수 있는 구조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을 만큼 어리거나 어리석은 거야.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우리 집도 그러고 보니까 새들이 잘 깃드는 초가집이었네. 붕신, 어리석은. 이해했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봐. 어린 시절의 서술자는 한 번만 더 정리해보죠. 다소 어리석고, 소위 말해 상황 판단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거 이거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계속 읽어보죠. 필경.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 집은 있을 것이라는 일이었다. 우리 집도 댄찌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역시 내 생각은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우야꼬 네 말이 딱 맞다대 우야꼬 내가 입질할 때까지 그걸 생각 못했대 네 말이 맞대. 죄송합니다. 도저히 어색한 사투리. 어쩔 수 없어요. 네. 제 고향 서울이고요. 네. 사투리 써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사립자. 그러니까 옛날에 대문이 없어. 예, 그냥 대문 같은 거야. 얘기하지. 이렇게 마당 저쪽에 있는 뜰에 문을 딱 닫은 거야. 근데 사립작이 뭐냐 하면 여기 봐봐. 옛날 초가집 이렇게 있다고 쳐보죠. 자, 지금 초가집 이렇게. 그래서 자, 얘가 초가집 있고, 자, 이해가 가? 그 울타리야. 담도 아니야. 이해가지? 울타리 같은 거. 이게 뭐냐? 나뭇가지로 대충 이렇게 박아서 세워놓은 거야. 거기 이제 문이, 요게 살인문인 거야. 이걸 일단 닫은 거야. 왜 닫았어? 댄찌꾼들 보지 말라고. 다 비용신 같은 거야. 야, 보여, 안 보여? 뻔히 다 보여. 자, 그런데 어쨌거나 어린애들이니까. 알겠지? 어린애들이니까 그런 거야. 자, 그래서 닫아 걸어서 댄찌꾼들의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가 있지 않은가. 아하. 자,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된다. 드디어 새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윗방의 문을 활짝 열었다. 왜요? 글로 모으려고. 새들을 그쪽으로 모으려고. 자, 그리고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산. 그런 이유도 있어요. 불빛이 없으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문을 열어서 방 안에 있는 불빛을 이용하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탔다. 야, 그만큼 나는 누나보다 커 작아.
작다는 뜻이야. 자, 작아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의 이영의 켜에도 새 집들이 들어있었다. 빙고!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나는 드디어 새를 잡았다.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 오 마이 갓! 충격 그 자체. 내가 세 번째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자마자 손끝에 와 닿는 뭉클한 온기, 분명 새의 깃털, 신선하다고 볼 수 없는 그 온기 감지되는 순간. 자, 여기 재미있는 상황이야. 아주 그 상황 묘사가 잘 돼 있죠. 상황 묘사. 나는 누나가 얘기했던 대로 무작정 움켜쥐었다. 거의 찰나의 순간. 그리고 그 상황에선 얘 자꾸 멈추네. 바보처럼. 왜 멈추지? 바보야. 정신 차려. 카메라. 자, 그 순간 그 상황에선 누나가 말해준 대로 꽉 움켜쥐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자,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이란 언제나 방법이 어때요? 서툴어요. 그리고 난 어려요. 이해했죠? 그래서 실패 확률은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잠깐, 실패 확률이 높게 도사리고 있는 법이었다. 밑줄 쫙 봐봐. 이 이유가 있어. 야, 이건 지금 말이야. 잘 들어봐. 여기 봐. 서술자인 나가 상황을 묘사한 거야? 상황을 분석한 거야? 이거 중요해. 묘사야? 분석이야? 분석한 거야. 그 얘기는 어린 서술자야? 어른 서술자야? 어른 서술자. 이해가 갔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글의 서술자인 나는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의 시점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상황을 여기다 다시 서술자가 상황을 묘사하는 기법은 그냥 어린아이의 입장이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어린이의 입장인데 그런데 이 상황을 분석하는 부분까지 나온다. 요약적으로. 특히나 이 부분 여기 중요해요. 요약적으로 분석하는 대목 있죠. 이것은 어른의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른의 시점과 어린아이의 시점을 적절히 지금 뭐하고 있다? 활용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인칭 시점은 항상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자, 계속 보죠. 자,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터였지만, 야, 노려봤어? 안 노려봤어? 이건 그냥 추측이야. 잘 들어. 이거 봐봐. 어린아이가 이건 거야. 쿡 움켜진 거야. 이해했어? 얘를 직접 봤어? 못 봤어? 아직 못 봤거든. 이해가 가지. 그래서 노려보고 있을 거야. 뭐 이 정도로 지금 추측하고 있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아니 손이 눈이 어떻게 달렸니? 손이었다. 그래서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듯한 따가운 충격을 동시에 받은 것 같았다. 이거 뭐 한 거야? 야, 새가 쫀 거지. 이해했지? 부리로 확 지가 살라고. 당연하지. 자, 그런데 재미있어. 나 봐봐. 착각이었는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구멍집에서 손을 빼냈고 내가 손사래를 치는 동안 새는 구멍집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어 흩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누나가 무등 태우고 있던 나를 내던지듯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문을 닫은 것은 거의 동시에 일이었다. 와, 상황 묘사 쩐다. 야,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봐봐. 내가 야, 너 잘 잡아야 돼. 그리고 딱 느껴지면 꽉 줘. 알았지? 응, 누나 알았죠? 응, 내가 꽉 쥘게. 응. 야, 뭐 잡혀?
아직 몰라. 기다려. 그래서 꽉 잡았어. 누나 잡았어. 하는데 쾅 떨어진 거지. 얘가 나는 그냥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 누나 어떻게 했어? 새 잡으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자, 상황이 이 정도다. 자, 계속 보죠.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얼마나 아팠을까?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나아 뒹기는 나를 바라보았으나 달려와서 부축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 야멸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누나가 항상 나를 이렇게 좀 보살펴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외면해버렸어. 이유가 뭐야? 새를 잡았기 때문이죠. 자,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새 잡았대!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러나 새가 누나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아니었다. 새가 방으로 들어갔대!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 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는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아들었다는 것을 얼싸려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했는데 마지막에 얼싸를 먹어서 온전한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증거였다. 밑줄 쫙. 이것도 결국 뭐 한 거야? 묘사야 분석이야? 분석이야. 이해가지? 야, 그러면 그 앞서서, 잘 들어. 그 앞서서, 바로 위에 문장.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이건 그래도 아직까지 상황 묘사죠? 이해가세요? 상황 묘사를 해서 어린아이의 시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길이도 길어요? 짧아요? 매우 짧습니다. 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이 상황을 묘사할 때에는 보통 간결체, 문장 길이가 짤막짤막해.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상황을 분석하는 건 조금 더 문장 길이가 긴 문장으로 좀 분석하는 경향이 있죠. 뭐 이건 뭐 어디까지나 얘가 일단 중심축이 되고 그리고 분석할 땐 좀 길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정도 서술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어린 시절의 회상 끝. 이해했지? 그럼 이제 다시 뭐야? 현재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는 당연히 뭐야?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죠.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역순행적 구성. 중략. 다음 면. 근데 아직 맞아.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구나. 아직 옛날 얘기 아직 길어지고 있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은 새와의 숨가쁜 혼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야, 새 잡으려고 방 안에서 우당탕탕 하는 거야. 우리는 놀란 새가 뛰거나 버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가 무작정 우리들의 몸뚱이를 날려 덮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곤 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그 소리의 중심부에다가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던졌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의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이며 팔꿈치며 뒤통수 같은 곳이 아리거나 쓰렸고 온 몸뚱이는 물을 뒤집어 쓴 듯 땀으로 젖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으로 이어졌다. 야. 새 한 마리 잡으려고. 내가 볼 때는 큰 새가 아니었던 것 같아. 참새? 아니면 제비? 제비가 엄청 빠르거든요. 자,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는 새의 날갯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가 말했다. 영구야, 가만히 있어보래. 누나는 어둠 속을 더듬거려서 내 두 손을 꽉 잡아주었다.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낸 고구마같이 뜨거웠고 코에서는 단내가 풍겼다. 야, 굉장히 감각적이지? 그렇지? 그만큼 지금 새를 잡기 위해 엄청나게 막 움직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온통 이제 흥분된 그런 상태. 이해가지? 근데 결국 뭐야? 새가 튀었네요. 없어요.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열려, 문이 열려, 피동이죠? 피동이죠? 젖혀진, 피동이죠? 방문 밖으로부터 희미한 금음달이 새어들고 있었다. 벌써 새벽이었다. 야, 그러니까 새벽, 밑줄 쫙 꺼봐. 시간이 한참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시간의 흐름.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시 얘기하는데 과거 회상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이해했죠? 과거 회상이 끝. 자, 그리고 잠깐만요. 지금도, 이거 봐. 버스 찾기 위해 밤새했죠? 밤새했죠? 지금도 새벽이야. 이해하지? 어린 시절의 새벽과 지금의 새벽이 오버랩 되는 거야. 영화로 표현한다면 오버랩, 겹치는 거죠. 이렇게 싹 교차되고 겹치면서 현재로 딱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했지요? 자, 우리 네 사람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 쪽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 오색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3시 반.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매표소 안으로 들어가 졸면서 해뜨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한계령 계곡의 새벽은 몹시 추웠다. 자, 그래서 결국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어허. 근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봐봐. 내용상 결국 이 새를 찾지 못하고 끝나는 것으로 지금 보여줌으로써 좀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게 다시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 새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삶의 어떤 본질,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거다? 늘 뭔가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이죠. 뭐야? 우경아, 이해가? 열심히 찾아. 네, 잠깐만, 오는구나. 자. 자, 그 101쪽을 볼까요? 우리 푸른 국어 101쪽. 101쪽. 이해와 감상입니다. 101쪽에 이해와 감상. 해봐. 자, 이 작품은 설림원 사지로 먼저 떠난 답사 일행을 찾던 나아가 새를 잡기 위해 헤매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회고하는 내용을 통해서 삶의 의미에 대한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삶의 의미, 새를 잡으려고 했던 나의 과거와 답사 일행을 찾으려고 하는 나의 현재는 모두 무언가를 맹목적으로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다. 맹목적이라는 말에 밑줄거요. 무조건 이런 의미예요. 무조건 뭔가를 찾는다. 인생이 무조건 못 찾는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은 나의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이 되고 있다. 자, 작가는 이처럼 무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곧 삶이며 무엇인가 찾는 노력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음,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찾는 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자 봐, 뒤질 때까지 뭐 한다? 계속 뭔가를 찾는 거다. 계속 뭔가를 찾는 거다. 때로는 잘 들어봐. 찾는 걸 찾을 때도 있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못 찾을 때도 있는 거죠. 못 찾을 때도 언제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가죠? 좋습니다. 그런 얘기였당. 그런 얘기였당. 알겠지? 자, 그럼 잠깐만. 이거 아직 학교에서 다 문제 안 풀었지? 좋아. 그러면 자, 지금 기억력이 새록새록할 때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그 뒤로 넘겨 103쪽. 1번, 2번, 3번, 4번까지. 1번, 2번, 3번, 4번.
레디 꺼. 네 문제. 큐. 잠깐. 이거 꺼. 껐다가 다시 시작하자. 문제 풀어봐. 몰랐단 말이야? 그래. 뭐 아이폰을 안 쓰니까. 그럴 수 있죠. 좋습니다. 잠깐만. 그러니까 둘 다 갤럭시파야? 너도 갤럭시야? 아이폰 써본 적 있어? 너는? 없어? 그래? 비교해서 분석할 만한 내용이 없겠네. 아이폰이 좋냐, 갤럭시가 좋냐, 뭐 이런 거. 됐어, 닥쳐. 이것들이 진짜! 저는 아주 오래전에 갤럭시를 썼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자, 뭐 그건 그렇고 넘어갑시다. 1번. 내용일치 여부의 문제였죠? 내용일치. 뭐 이런 거를 틀리시면 곤란합니다.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건 뭐 똑같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딱 채워. 여기부터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네. 자, 내용일치 하지 않는 겁니다. 잠깐만. 그래. 산우, 몇 번? 너는? 그래. 3번이 맞지. 한번 봐. 나는 윗방에 켜놓은 불빛을 이용해서 새를 방 안에 가두려고 했다. 이거 누구야? 누나. 나는 이 정도의 머리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어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맞는 거 다 봅시다. 나와 누나는 댄직꾼들의 분탕질로 인해서 새를 잡는 데 실패하고는 했다. 뭐 이런 경험치를 언급했죠. 그 다음에 나와 누나는 우리 집에 있는 새집을 흐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흥분했다. 그 다음에 누나는 새잡이를 몰두한 나머지 마당으로 놔둔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나는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오색 돌아왔다. 뭐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억 니은에 대한 설명도 적절치 않은 거. 몇 번? 언니? 4번. 오케이. 빙고. 4번. 됐죠? 목적을 달성했어? 못했어? 미친 거죠? X 그으세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위그를 감상한 행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보기 굳이 안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언니 몇 번? 5번. 그렇죠. 5번. 잘했어요. 야, 과거에 나와 함께 새잡이를 하던 누나와 현재의 나와 함께 관광버스를 찾던 청년은 모두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찾지 못하는 나를 위로하는 존재로 볼 수 위로하는 존재야? 그냥 잠깐, 같이 하는 존재? 조력자? 도와주는 존재? 뭐 이 정도야. 위안을 준다? 야, 이건 우리가 뭐 떠올라야 되냐면, 그거, 야, 이육사에 뭐 떠올려야 돼? 황혼을 떠올려야 돼. 황혼. 황혼이 이렇게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연민해주고. 이거야, 이거. 여기선 그런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자, 보기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른 부분입니다.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건 별표 치시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일단, 오빠 몇 번 했어? 너는? 그렇지, 3번이야. 잘했어. 여기 묘사냐 분석이냐 이해했어?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해했죠?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왜냐하면 1인칭 시점에선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서술자가 분리가 돼. 이해가 갔어? 어린 시점이냐 어른의 시점이냐, 그래서 분석할 수 있냐 그냥 묘사만 할 수 있냐, 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3번이 답이었어요. 네, 자세하게 더 이상 설명은 안 합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일단은 오늘 이거 단권화를 어떻게 하느냐,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그 앞서서 판문점 하듯이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옆에 설명 나와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해 주고, 제가 정리해 줬던 거 아까 그것도 노트에다 정리해 주시고 먼저 그렇게 해서 단권화를 실시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마지막 남아있는 적용학습은 갈래복합이지,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마무리. 이거지. 자, 나의 착각으로 인하여 진도를 계속 나간다. 자, 푸른 국어 169. 아니 이거 언니
푸른 국어 169. 그 아까 얘기했던 갈래복합 파트. 첫 번째가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야. 야, 이거 옛날에 한번 배운 적 있지 않니? 언니 배운 적 있지? 좋아. 그러면 중요한 것들을 딱딱 찍어서 넘어갈 테니까 펜 들어. 자, 어느 사이 천천히 읽어보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지고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를 헤매 있고 이거죠? 자, 열거와 점층입니다. 점점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이해했죠? 열거와 점층을 통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참하죠? 그렇지? 자,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 더욱 세게 불고 계속 점층입니다. 이해하죠? 추위는 점점 더해와. 어머나 미치겠네. 자, 이런 점층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점점 악화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나는 어느 목순의 집헌삿. 자, 삿자리입니다. 이게 돗자리 같은 거예요. 돗자리 깔고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였다. 자, 요게 공간적 개념이 나오고 드디어 시적 화자가 자신의 상황을 누군가에게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알리는 거야. 거기다 적어. 자신의 근황을 알리는 편집글 형식. 한 번 더. 자신의 근황. 최근 상황을 얘기해요. 최근 상황. 근황을 알리는 편집글 방식. 기억나죠? 여기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제목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야? 주소. 언니 이해하지? 주소. 와. 우경이 나의 트름 소리를 아주 리얼하게 들었겠다. 안 들었으면 다행이고. 자, 계속 보자. 이리하야.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느긋한 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 추스르기 몹시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런 상황이죠. 자, 딜 옹배기의 북덕불 사투리 썼습니다. 왜? 언니 왜? 향토적인 시어 나왔고요.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우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지규법이죠.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뭐하고 있는 겁니까? 성찰 중입니다. 자신의 지난 날을 성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성찰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시적 화자가 잘못한 거 있어 없어? 사실 잘못한 거 없을 거야. 물론 좀 모자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가 아내를 잃기까지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노력도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헤어지게 되고요.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일제강점기. 이해가 가요? 이런 강점기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고 있는 나의 모습. 자, 그런데 내 가슴이 꽉 메어 울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 굉장히 감각적이죠? 핑괴일적이며 내 스스로 화끈 나지 붓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여기서 이제 자신이 쪽팔린 거야.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옆에도 봐. 정서가 뭐야? 절망과 체념이죠. 딱 봐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나온 삶에 대해서 다시 계속 이어서 밑줄 그어. 회한, 세모쳐. 후회의 정서입니다. 이해가세요? 후회의 정서. 절망과 체념과 후회. 그래서 지금 거의 극도의 이제 어떤 좌절의 늪에 빠진 거죠. 재미난 건 뭐 다들 알겠지만 그러나 이 지점이지요. 시상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강적 이미지였다가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나간다. 기억나실 겁니다.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눈을 높이 떠서 상승적 이미지죠. 천장을 쳐다보는 것인데 이때 나는 드디어 내 뜻, 내 힘,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했는데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란 결국 내 노력, 내 의지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여지껏 여러분들은 그냥 뭐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까지 무난하게 왔을지 모르겠지만 인생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까도 그 새를 찾아서도 나왔지만 피나게 노력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건 새를 찾아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자 이제 잘 들어. 내 뜻대로 안 돼.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 이게 절대자 아니고 뭐겠니? 또는 운명 아니고 뭐겠니? 예, 옆에도 나와 있어. 초월적 존재, 운명, 뭐 이런 등등등 거스를 수 없는 것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하여 거기다 다시 한번 운명에 대한 수능적 태도입니다. 적으세요. 운명에 대한 수능. 거기는 운명을 긍정하고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운명을 긍정하고 운명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는 운명에 대해 수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아까는 혼탁했죠? 슬픔, 탄식, 가라앉을 것은 차츰 가라앉고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습니다. 앙금이 되어 가라앉는다. 거기다 적어. 정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 정화죠.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때쯤 해서는 이 외로운 생각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 일종의 무념무상의 생각인 겁니다. 드디어 마음이 정화가 착 되고 차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돼서 더러 나주손에 나주손 밑줄 봐봐. 저녁 무렵을 얘기해. 이거 다 사투리야. 알겠지? 지역방언. 나주손에 쌀랑쌀랑 드디어 동글뱅이 쳐. 음성상징어 나왔어. 생동감이야. 음성상징어는 무조건 생동감이다. 딱 요거 눈에 보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 때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화로 동글뱅이 쳐봐. 쌀랑눈 세모 쳐봐. 감각적 대비죠. 화로는 따뜻합니다. 쌀랑눈은 차가운 눈이죠. 감각적 대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부정적 환경을 얘기하는 거고 내부의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이해했어? 야, 나는 지금 방 안에 있잖아. 방 밖은 어때? 추워. 여전히 싸랑싸랑 눈이 내려. 그런데 나는 화로를 더욱 다가껴. 이건 결국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뜨겁게 열정을 달구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일종의 반성적 태도죠. 그러면서 어느 먼 산, 뒤 옆에 야 공간을 잘 봐. 일단 멀리 떨어졌어.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졌다는 건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야. 근데 그 산의 뒷옆에 뒷옆이 어딘지 모르겠어. 바위 섭해. 그 또 바위 옆에 말이야. 따로 외로이 서서 잠깐 여기 봐. 그 서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갈매나무잖아. 알지? 야, 이 갈매나무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시적 화자와 똑같을 수 있을까? 여기 봐봐. 나 아내와 헤어지고 부모와 헤어져 형제와 헤어져 모든 걸 다 잃고 멀리 떨어져 신의주의 남쪽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까지 외롭게 온 거야. 이해가 가? 그런 나의 외로운 처지와 갈매나무의 외로운 처지가 비슷하지 않니? 이해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기가 막힌 작품이야. 언니 이해하지? 이해 안 가? 시향놈 새끼들. 야, 네가 이해한 걸 주둥이로 털어봐. 뭔 얘기요? 그러니까. 하더란다. 갈매나무. 같은 왜 같아? 외로워 왜 외로워? 다 잃어서 멀리 떨어지고 다 잃고 그러니까. 이해했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계속 봅시다.
자,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니, 이것도 시각적 대비죠? 어두운 밤에 하얀 눈이 와. 그만! 자, 하얀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 살랑살랑, 반복이죠? 반복.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매나무가 결국 옆에도 쭉 나와 있어요. 화자의 의지적 삶을 상징하는 객관적 상관물이자 굳고 깨끗한 삶을 대한 어떤 의지와 희망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적으세요.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러분도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힘들 때마다 이런 시를 통해서 자꾸 의지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뭐 그러겠습니다. 최승호의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남은 단. 자, 이건 정말 낯설죠? 이건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그냥 먼저 시를 좀 읊어보죠. 준비.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다.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를, 그 뒤에 내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를,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여, 잎사귀 달린 시를, 과일을 나누어 주는 시를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적이지 않아도. 하고 여기서 끝나요. 시가. 그래도 결국 뭐야? 나는 언젠가 뭐 할 거다? 시를 쓸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사실 이 작품은요, 잘 들어봐. 군사 독재 시절을 떠올리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만. 자유와, 평등, 이런 것들이 억압된 시대 현실 속에서 겉으로는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구속당하고 억압당하는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 돼지 새끼가 언론 탄압하는 거랑 똑같아. 옛날에 그거 알아? 좀 오래된 얘기인데 바이든 이 새끼를 날리면으로 표현했던 거 기억나? 됐어요. 왠지 표정을 딱 보니까 뭔 말이야? 넌 알아? 바이든 날리면. 몰라? 됐어.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야. 그럼 벌써 한 마리도 새가 없어요. 외로운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북가시 나무, 자,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시적 화자의 정서와 일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갈매나무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갈매나무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 이 북가시나무, 그러니까 갈매나무는 지금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굳고 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온통 당하고 상처 입고 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봐봐. 이렇게 상처 입고 잘리고 막 이래도 나 언젠가 뭐 할 거야? 꽃을 피울 거야? 나 언젠가 향기를 뿌릴 거야? 나 언젠가 멋진 시를 쓸 거야? 이해가 가? 요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일단 계속 봅시다. 네온의 북가시나무를 무슨 주의, 무슨 주의의 엿장수들. 당연히 세 먹어야겠죠? 요게 이제 소위 말해 옆에다 언급이 됐는데 이념의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이념을 앞세워, 이념을 앞세워 권력을 정당화하는 위정자의 모습이야. 이 엿장수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정자. 정치인을 얘기하는 거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소위 말해, 야,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야.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너희는 잘 모르지만, 야,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게 있었어요. 골 때리죠. 야, 딱 느낌만 봐도 어떤 건지 알겠지? 대통령 욕하면 잡아가는 시대야. 어? 실제로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대생이 대학에서 뭐 이렇게 회식을 끝내고, 약간 술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한마디 했어. 그냥 혼잣말이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니. 했더니 택시 기사가 그 말 딱 듣고 이 새끼 빨갱이네. 그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신고해 버렸어요. 얘 빨갱이라고. 야, 살벌했던 시대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주위의 엿장수들이 가위질을 했다는 거. 느낌이 뭐냐? 이거 철저하게 상징과 비유입니다. 아시겠죠? 저거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억압된 현실을 보여주고 이 위정자들의 횡포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갔죠? 다 적으세요. 억압된 현실, 위정자의 횡포 아셨죠? 이렇게 횡포가 이루어진 지도 오래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엔 가지도 없고 잎도 없고 있는 것은 뭐야? 흠집투성이 몸통뿐 했습니다. 몸통뿐 세모 봐야겠죠? 명사형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마무리해서 자연스럽게 그 상처 입은 몸통을 강조하죠? 의미 강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계속 볼까요? 허공은 나의 나라.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다. 자, 그러니까 허공, 동글뱅이 쳐봐. 일종의 이 공간적 개념이죠? 이 공간적 개념이 뭘 상징하냐? 자유를 상징합니다. 여긴 그래도 적어도 말이야, 이렇게 가위질할 놈이 있어 없어? 엿장수 있어 없어? 저 하늘에는. 허공은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 자유롭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밤을 보내고 했는데 여기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졌다는 것 옆에 잠깐 보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 또 이념의 강요가 없는 순수한 세상 요걸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목의 향기 동글뱅이 쳐봐. 그러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 봐봐. 이상을 꿈꾸는 적으세요. 이상을 꿈꾸는 순수한 마음을 지금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상을 꿈꾸는 순수한 마음. 그게 어디 있다고요? 허공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주면 어떻게 돼? 다 잘려. 이해가 가? 다 난도질 당해. 억압당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깨어나면 무슨 얘기야? 자, 지금 이 신목의 향기를 맡은 건 그럼 어디야? 꿈속이서, 꿈속. 이해했어? 꿈을 깨버린 거야. 꿈을 딱 깼더니 결국 이런 이상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어? 국도변만 딱 남은 거야.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도로야, 도로. 나는 그러니까 이거 봐봐. 가로수인 거야. 이해가 가?
도로에 있는 가로수. 다 잘려나간 가로수란 말이야. 이해가지? 무슨 얘기지?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잘려나간 가시나무. 그만하자. 잘 찍혀? 네, 쪽팔림을 무릅쓰고네 진짜. 자, 그래서 서 있는 내용의 붓가시나무.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뭐 당연히 의인법이죠. 바람을 의인화했어요. 뭘 들었냐? 원치 않는 깃발, 플랜카드들이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소리를 들었다. 도치법이죠. 그렇지? 거기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도치법. 뭘 들었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치 않는 깃발, 플랜카드들,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부끼는 모습. 이 플랜카드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권력을 정당화하는, 거기다 적어 권력을 정당화하는 그런 문구들이었겠죠. 뭐 예를 들어 이거야. 뭐 전두환 대통령과 가만세, 뭐 수출 달성, 뭐 몇 억불 달성, 박정희 대통령 만세, 뭐 이런 식이야. 이해가 갔어? 무슨 얘기인지? 온통 정권을 찬양하는 뭐 그런 문구들이었겠죠. 이해가세요? 그걸 지금 청각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내 영혼이 뭐하고 있는 소리?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나는 상처 입었잖아. 이해가가? 야, 그러니까 잘 봐봐. 플랜카드의 앞면에는 정권을 찬양하는 문구들이 펄럭거리고 그 뒤로는 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어. 이해? 내가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해가가? 나는 계속해서 현실에서 억압당하는, 그리고 찍소리 내지 못하는, 거기다 적어 소리 없이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 야, 이거 물론 그럴 수 있지. 역설법 아니고 그냥 청각적 이미지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현실이야. 저거 침묵 강요. 억압된 현실. 봄 기운에, 자, 지금 계절은 봄입니다. 갈매나무는 겨울이었어요. 알겠죠? 여긴 봄이에요. 봄 기운에 대장간의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자, 지금 시각적 이미지죠. 낫이, 날이 잘 든 겁니다. 톱니들이, 이것도 무섭네요.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했는데, 톱니라는 게, 야, 뭐야? 톱 뭔지 알죠? 톱, 이렇게 써는 거. 자, 그러니까, 낫도 서슬 퍼렇고, 톱도 아주 그냥 윤기가 짜르르 빛이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잘 들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톱니들이 빛이 나니 대구법. 시각적 이미지. 대구법과 시각적 이미지,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상징이죠. 다시 얘기해서 현실의 폭력성, 무서움, 이해가지? 이 현실의 폭력성과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반역하는 내영혼의 붓가시나무요. 반역한다. 동글뱅이 쳐봐. 이건 반역은 여기서 부정적 의미가 아니야.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저항한다는 뜻이야. 나 그래도 뭐 할 거야? 저항할 거야. 이런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난 저항할 거야. 이해했어? 붓가시나무여. 동글뱅이. 부르적, 돈호법, 의지적 태도를 강조합니다. 이거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나를 부르는 거야. 내가 나를 불러. 잎사귀 달린 씨를, 과일을 나누어지는 씨를. 야, 잎사귀 달린 씨, 과일을 나누어지는 새, 생명을 간직한 거죠. 생명력, 순수함, 이렇게 적으세요. 생명력과 순수함을 전달하는 시, 난 쓰고 싶다. 이렇게 폭력적인 현실 앞에, 억압적인 현실 앞에서 나는 순수하고 보다 생명력이 있는 시를 쓰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저 위로 올라가서 언젠가 나는 쓸 수도 있으리라. 어떤 시? 아까 얘기했던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과 금빛의 향기. 공감각이네요. 금빛의 향기, 딱 봐도 공감각이죠?
이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를 한마디로 이것도 똑같이 순수한 시를 쓰겠다는 건데 도치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치법 그리고 공감각. 자,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적이지 않아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시를 쓰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거기는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의 표출 적으세요.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 나 그래도 끝까지 시를 쓸 거야. 이런 뜻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시였죠. 자, 이렇게 좀 상징적 의미를 파악하고 시대적인 현실을 이해하면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정약용의 수호제기. 요거 좀 어렵다. 요거. 일단 얘는 좀 뜻부터 좀 분석을 해야 돼. 자, 이 수는 지킬 숫자고요. 오는 나 오자. 쟤는 집입니다. 이걸 분석을 하면 나를 지키는 집. 자, 마지막 기는 기록한다 이거야. 자, 이걸 쓴 수필입니다. 이 기록은 수필을 뜻합니다. 이렇게. 나를 지킨다니? 도대체 이게 뭔 말이고? 여기에서 약간 좀 헷갈리는 지점이 있어서 좀 정리를, 여기 칠판 봐봐. 여기도 나를, 자, 요렇게 지금 분열됐어요. 다시 얘기해서 윤동주의 나와 비슷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는 이제 현실적인 자입니다. 현실적 자. 그리고 본질적 자. 근데 잠깐만요. 이 본질적 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상적인 자. 그럼 현실적인 자는 내가 지금 현재니까 현상적인 자. 지금의 나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의 나는 당연히 이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부정이니까 세모를 걸죠. 시적 화자는 뭘 추구하고 싶은 겁니까? 자, 이 본질적 자를 추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잘 들어봐. 그동안 내가 이걸 잃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아까 본질,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을 하고자 하는 이 목적을 잃고 있었다. 그동안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반성하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난 지금 나를 반성. 성찰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런데 일단 주제의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하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학교에서 했어, 안 했어? 너는 했어? 너는 안 했어? 뭐야? 자, 들어가 보자. 자,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야. 잠깐, 누구 집이야? 우리 큰형 집. 얘네 집, 야, 형제, 삼형제. 잠깐, 정약용에 대해서 아는 바 있어, 없어? 정말 유명한 조선시대 사람인데요. 아는 거 뭐야? 아는 거 하나만 얘기해. 좀 아네. 너는? 나가. 정약용 몰라? 그러니까 정약용에 대해서 뭘 아냐고. 이름만 아는 게 아니라, 뭐, 그가 뭐 있을 거 아니야. 알았어요. 일단 잘 들어봐. 간단하게 대해서 좀 소개해 줄게. 정조의 총애를 입은 4대부 중 하나입니다. 정조. 그래서 실제로 그의 업적을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일단 아주 쉬운 것부터 얘기하면 수원 화성을 건축한 사람이에요. 수원 화성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죠. 수원 화성이 왜 놀랍냐?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기록이 다 있어요. 그 정약용이 다 남긴 겁니다. 기가 막히죠. 기록의 사나이. 야, 그리고 최단 기간 동안 건축했어요. 그 서울 한양성보다 규모가 좀 더 크거든요. 서울 한양성보다 규모가 더 큰데 2년 반 만에 지었어요. 뚝딱!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정교하면 또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을 지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실학사상가다. 그런데 지금 저 친구 말한 대로 아까 내가 몇 형제? 얘네 몇 형제? 삼형제. 둘째 형이 천주교를 믿어. 당시에 천주교 금했죠. 왜냐? 천주교에서 제사를 안 지내. 유교에선 그걸 용납할 수 없죠. 이런 미친 예수가 뭐라고? 막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천주교를 박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이 천주교를 믿어요. 세례까지 받네. 당연한 얘기지만 연좌제. 형이 잘못했으니 너도 잘못했다. 이런 얘기지. 정조가 막아야. 정조가. 얘는 세례받지 않았잖냐. 얘가 무슨 죄냐. 사실 얘도 세례받기 직전이었어. 사실은. 그런데 사대부라 꾹 참고 있었던 거야. 사실 얘도 천주교에 깊숙이 개입되었던 건 사실이야. 다만 세례를 안 받은 거지. 그래서 정조가 카바 쳐줬어요. 그러다가 결국 정조가 한 30 몇 년 만에 죽죠. 정조 죽고 난 다음 바로 이제 반대파가 득세를 하면서 그냥 유배를 휙 가버리지. 야, 너 결국 꺼져, 새끼야. 그래서 유배 생활 18년 동안 엄청난 책을, 한 2,000권 써, 책을. 2,000권. 미친 새끼. 그 중에 유명한 책이 목민심서. 아주 유명하죠. 목민심서.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취해야 될 자세를 쓴 그런 작품들입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유배지에 와서 깨달은 바를 이제 쓴 그런 시입니다. 수필입니다. 자, 들어가 보자, 계속. 자, 수호제라는 것은 큰형님이 그 집에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의심하여 말했다. 아니, 사물이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서 서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으로는 나보다 절실한 것이 없으니 비록 지키지 않은들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까? 이상한 이름이다. 야, 그러니까 잠깐만. 이봐. 쉽게만 생각하면 이런 거지. 난 나야. 내가 어디로 가? 아니, 아무 데도 안 가. 근데 왜 나를 지켜? 내가 뭐 도망갈 거야? 아니잖아. 도망갈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왜 나를 지켜?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장기로 귀양 온 이후에, 귀양 왔대. 유배 온 이후에 홀로 지내면서 정밀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하루는 갑자기 아하! 이 의문이란 뭐야? 나를 굳이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이름을 수호제로 지었지? 그러니까 집의 이름에 대한 궁금증이야. 이해했어? 거기 이러한 의문점이 찍어. 큰형님의 집 이름에 대한 궁금증. 큰형님의 집 이름에 대한 궁금증이 드디어 해결됐다. 해답을 얻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스스로 말하였다. 자, 이제 뭔가 깨달은 바를 얘기합니다. 잘 들어줘. 대체로 천하의 만물의 밑줄과 동그라미, 세모거나 세모. 모두 지킬 것이 없다. 오직 나만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내 밭, 세모. 지고 도망갈 자가 있냐? 밭은 지킬 게 없다. 왜 도망가지 못해? 그리고 내 집, 다시 세모. 이거 지고 달아날 사람 있냐? 당연히 없다. 집은 지킬 것이 없다. 나의 정원의 꽃과 과실나무, 다시 세모. 얘네들도 뽑아갈 자가 있냐? 그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있다. 그러니까 뽑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의 책을 훔쳐 없애버릴 자가 있냐? 나의 책, 얘도 세모. 자,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는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과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 있겠는가? 칠판 봐. 자, 지금 있겠는가?
없다. 이런 식이죠. 이해했죠? 이거 우리가 형식적으로 뭐야? 자문, 자답의 형식 적어야겠죠? 그리고 구체적 사물들을 지금 뭐 하고 있어? 나열, 열거하고 있죠? 아하. 계속 똑같은, 거의 유사한 의미의 사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조하고 있는데요. 왜? 아이씨. 이것과 나. 얘네들은 자, 다시 한번 훔쳐갈 수 있다 없다? 훔칠 수 없다. 이거 없앨 수 없다. 그런데 나는 쉽게 훔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나옵니다. 훔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있다. 훔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없앨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조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나열. 그리고 아까도 뭐 이제 물과 불처럼 비유도 있었어요. 비유, 자문자답. 이거 중요합니다. 잊지 마세요. 보지요. 어디까지 했어? 자, 나의 옷과 식량을 도둑질하여 나를 군색하게 하겠는가. 이번에도 옷과 식량도 세모쳐. 너무 많아. 계속 반복돼. 천하의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의 곡식은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야. 도둑이 비록 훔쳐간다 하더라도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냐? 당연히 없죠. 그런즉 마지막으로 천하의 만물은 모두 지킬 것이 없다. 별표. 칠판 봐. 야, 이거 쭉 나열해서 결국 모든 건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했어. 결론을 냈지? 논리적인 추론 방식이 어떻게 되지? 귀납적이에요. 이해가? 귀납적 추론 방식을 쓰고 있어요. 즉,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무슨 얘기냐?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끌어내는 거야. 일반적 결론. 알겠죠? 요거 귀납적 추론 방식이다. 이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알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자, 그런데 자,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유독 이른바 이른바 나라는 것은 그 성품이 달아나기를 잘하여 드나들미 일정한 법칙이 없다. 이때 나도 세모쳐. 자, 사실 잠깐만. 이거 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잘 들어봐. 성품이 쉽게 달아나요. 그리고 들어갔다 나왔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기 봐봐. 내가 항상 얘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온전히 추구해 못해. 온전히 추구하지 못한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온전히 추구하지 못한다. 내가 추구하려고 좀 노력해봐도 힘들어. 잘 안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죄송한데 잠깐만. 미안한데 이때 나는 동그라미 쳐. 본질적 자는 쉽게 도망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해요. 자, 그래서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으나 잠시라도 살피지 않으면 어느 곳이든 가지 않는 곳이 없다. 자, 이익으로 유도하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화가 겁을 주어도 떠나가고 심금을 울리는 고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고 새까만 눈썹에 흰 이빨의 여인, 섹시한 여인이죠? 이 요염한 모습만 봐도 떠나간다. 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쉽게 나는 욕망에 흔들리는 모습인 거야. 이해가니? 이게 욕망에 치우친 모습, 칠판 봐봐. 이렇게 욕망에 치우친 나의 모습은 본질적인 자아가 아닌 거죠. 현실적인 자아의 모습인 거야. 욕망에 치우치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나의 모습. 이게 이제 현실적인 나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본질적인 자아는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자, 한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나 같은 것이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굳게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아를 내가 끝까지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빗장과 자물쇠로 잠근다.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데 추상의 구체화입니다. 표현기법. 저거 추상의 구체화. 사실 본질적 자아는 추상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이것을 마치 물건처럼 표현하고 있어. 추상적 개념을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체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위에는 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열거적인 표현 방법이 위에선 쓰였고 지금은 이렇게 추상의 구체화로. 그리고 서리법. 하나 더 적어야죠. 서리법. 지켜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다가 나는 잘못 간직했다가 나를 잃은 자다. 반성적 태도죠.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과거에 빠져 들어간 것이 10년이었다. 자, 마침내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의 비단 도포를 입고, 이거 대유법, 벼슬길을 올랐다는 뜻이죠. 미친 듯이 대낮에 큰 길을 뛰어다녔는데, 자, 이와 같이 12년을 하였다. 또 처지가 바뀌어서 한강을 건너고 조령을 넘어 친척과 분묘를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 대나무 숲은 유배지. 자, 이때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함께 이곳에 오게 되었다. 이게 내가 따라왔다는 건 이제 결국은 본질적 자아를 슬슬 찾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네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냐? 여우나 도깨비가 홀려서 왔냐? 아니면 해신이 부른 거냐? 자네의 가정과 고향은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본고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냐? 자, 하면서 지금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밑에 봐봐. 질책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밑줄 봐. 질문을 통해서 질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와의 대화를 통해 뭐하고 있다? 객관화. 밑줄 쫙.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야. 그래야 본질에 다가설 수 있으니까. 야, 사실 여기 봐봐. 자기 합리화를 해봐. 자기 합리화, 변명된다고 쳐봐. 그러면 당연히 객관화될 수 없는 거죠.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 핑계대기 바쁘니까요. 여기 이 글의 작품은 철저하게 이제 유배지에 와서 자기 자신의 이랬던 모습, 욕망에 치우쳤던 모습, 그리고 어리석었던 모습, 이런 것들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본질을 추구할 수 있다. 자, 페이지 172쪽. 끝끝내 나라는 것은 멍한 채로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이 있어서 돌아가고자 하나 돌아가지 못하는 듯하였다. 마침내 붙잡아서 함께 이곳에 머물렀다. 이때 나의 둘째 형님 좌랑공께서도 그의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결국 유배지에 와서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질이 이거구나 라는 거죠. 사실 잠깐만요. 본질적인 자아는 도대체 뭐야? 야, 예를 들어서 잘 들어봐.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이 글의 지은이는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올라갔던 나의 모습, 그래서 막 분주하게 벼슬살이 했던 나의 모습도 다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야. 어? 이해가 가? 도대체 본질은 뭔데? 잘 들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위 말해 4대부잖아. 높은 벼슬 자리에 있어. 근데 만약에 잘 들어봐. 누군가 청탁이 들어와. 뇌물을 주면서, 이해가 가니? 뇌물을 주면서 청탁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관직이 높으면 언제든 그런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돼 안 돼? 그런데 받는 거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받는 거라고. 야, 받으면 잘 들어. 이게 본질적인 자아야? 잘 들어. 관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지? 이건 현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자신의 모습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떠올려 보면서 이해가 가니? 부끄러웠던 현상적인 자아를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걸 언제 깨달았어? 된통 당하고 나니까, 유배 당하고 나니까,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야. 근데 사실 잠깐 잘 들어봐. 인생에 있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본질을 찾아라 하는 시그널이 있잖아. 시그널을 자꾸 너희 스스로가 경험해요. 집이나 이거 위험한 거야.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너 스스로가 경험한다고. 또 멈췄네. 너도 마찬가지. 그런데 잘 들어봐.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야? 결국 나야. 결국 여러 차례의 시그널을 무시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큰 일을 겪어요. 큰 일을 겪고 나야 아, 이게 이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제 부모들이 또는 어른들이 그런 걸 겪어보니 얼마나 족같은지를 이제 아니까 너희들한테 미리 겪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그냥 우습게 경험담인데 잠깐 얘기하면 내가 전에 모시던 우리 학원 원장님이 계셔요. 서울에 대형 학원이었는데 근데 아니 술 먹고 맨날 이렇게 음주운전 하시는 거야.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대리 부르시라고 아유 괜찮아. 근데 한번 걸렸어. 벌금 냈어. 그런데 또 음주운전 하시더라고. 와 습관이 된 거지. 또 걸렸어. 벌금 300 나왔어. 처음에 한 150 나왔거든. 2배야. 세 번째 결국 사고가 났어요. 술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어. 피해 액수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제서야 더 이상 음주운전 안 하시더라. 야 사실 2번의 시그널 준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야, 이번 시험 조졌어? 전 시험도 조졌어? 그 전 시험도 조졌어? 야, 그러면 말이야. 잘 들어봐. 시그널 몇 번 받은 거야? 어?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 시그널을 못 알아보고 눈치 못 채는 건 나밖에 없어. 희한하게. 얘도 쉽게 말해. 야, 결국은 유배를 당해서 정신 차렸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마지막 들어가 보죠. 어디까지 했어? 아, 유독. 아, 그래서 유독 나의 큰 형님만이 그의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어찌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큰 형님께서 그의 거실에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사실 그래서 본질적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절제해야 한다. 그리고 절제를 노력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큰형님은 무사했어요. 별 일이 없었어요. 자, 마지막 들어가 보죠. 큰형님께서는 항상 말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태현이라고 자를 지어 주셨어.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하여 이것으로서 나의 거실에 이름을 붙인 거네. 허허허 라고 하시지만 이건 핑계대는 말씀이다. 핑계대는 말씀이다. 밑줄 그어봐. 사실은 겸손한 표현인 거야. 얘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맹자가 맹자 동글뱅이. 자, 성현의 말씀 뭐 한 거야? 인용. 이해했죠? 말씀을 인용한 거야. 지킴은 무엇이 큰가?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는 게 가장 큰가? 이런 뜻이야. 몸을 지키는 것이 크다 했어요. 그래서 몸, 동글뱅이 쳐. 이 몸이란 누굴 얘기하는 거야? 본질적 자아를 뜻하는 거야. 결국 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이 진실이다. 드디어 내 스스로 말한 것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적어봐. 글을 쓰게 된 이유죠.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끝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은 거기 설명을 잘 보시고 본질적 자아를 뜻하는 개념과 그리고 또 현상적인 자아를 뜻하는 개념, 요거 잘 구분하시면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지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책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새 책. 자, 요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2주 남았다고 그랬죠? 2주가 남았는데 그래도 오늘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조금만 더. 우리 그 용부가 나갔냐? 학교에서?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용부가 학교에서 했냐고. 좋아. 학교에서 했으니까 뭐 금방 이해 갈 거라고 봐. 얘는 사실은 말이야. 잘 들어봐. 작자 미상이지. 내 말 잘 들어. 작자 미상인데 중요한 건 용부라는 말이 어리석은 여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교훈적인 내용이 굉장히 강해요. 다시 얘기한다면 야, 여기서 제시하는 이 어리석은 여자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얘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냐? 젊은 여성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시집을 앞둔 젊은 여성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내용을 가르치는. 이해가 가? 거기다 적어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가 시집을 앞둔 젊은 딸에게 경계의 말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목적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두 여인이 나오죠. 두 여인. 내용이 그래서 말이야. 야, 교훈적인 내용인데 여기 봐봐. 쉬워, 어려워? 쉬워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휘풀이는 명확하게만 하면 됩니다. 어휘풀이. 알겠어요? 야, 딸에게 어렵게 전달할 리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야, 너 정신 차려라. 이렇게 쉽게 전달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어휘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 보죠. 흉보기도 싫다마는 저 부인 모양 보소. 자, 글자 수 어떻게 됩니까? 딱 정확하게 4, 4조입니다. 자, 또 3, 4조. 그리고 몇 음보? 4음보. 자, 이런, 잘 들어. 규칙적인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읽기도 편해. 자, 여기서 비판의 대상. 저 여인, 여자, 저 여자, 이 세모죠? 당연히 나쁜 여자, 아주. 출가한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흉도 허다하다. 아주 많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야, 친정흉 보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갔어? 친정의 흉을 보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친정에 대한 욕하는 내용을 편지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개엄스런 시어머니 암특할사 시아버지. 야, 개엄스럽다. 뭔 뜻이야? 뒤에 뜻 보면 나와. 시기심이 많은 거야.
저거 식이심이 많다. 암특할시야. 이것도 식이심이 많은 거야. 둘 다 똑같아. 그러니까 시부모가 둘 다 식이심이 많고 욕심이 많다. 시기와 욕심, 질투 이런 것들. 이게 시부모의 특징이야. 시부모의 특징. 알겠지? 자, 그리고 야유대기 신우이와 야유대기, 야유한다. 우리가 우 하는 거죠. 얘가 소위 말해 비난한다. 이런 얘기야. 야유, 비난하는 거야. 비난하기 신우이와 엄숙대기 맞동서다. 엄숙하다는 건요. 너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엄숙해. 무서워. 무서운 누구? 무서운 누구? 동서. 동서가 누구야? 전에도 한번 동서 얘기했었는데. 동서. 맞동서. 누구? 너. 맞동서 누구? 왜? 대답 자체를 거부하는 척? 이봐. 야, 여기 여자 있어. 남편이 있어. 잘 들어. 남편의 형이 있어. 형이 있고 또는 동생이 있어. 형도 부인이 있어. 동생도 부인이 있어. 얘네가 얘랑 동서지간이야. 동서. 이해가 가? 그런데 얘는 윗동서지. 윗동서 또는 맞동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얘는 아랫동서 또는 아우동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둘 다 나오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계속 보자. 자, 엄숙대기 맞동서면 요악한 아우동서 나오잖아. 그렇지? 거기 뜻이 있어. 그 다음에 여우 같은 시한년. 아주 교활한 비유적 표현이죠. 비유. 여우 같다. 시한년. 얘 누구야? 시한년. 배우 때문에. 야, 오빠 배우 때문에 도저히 못 참겠어. 드디어 물총을 꺼내고. 오, 좋아. 저 책 누구 책이지? 아, 오경이. 첩입니다. 첩. 야, 그러니까 말이야. 잘 들어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양반집이야, 서민집이야? 양반집이야. 그러니까 딸내미 양반집 가문에서 다른 양반집으로 보내는데 주의할 사항을 쭉 알려주는 거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첩을 드릴 만한 집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고 당연히 잘 사는 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집이에요. 계속 봅시다. 자, 다음에 시한년의 흠구덕이라는 게 아주 그냥 뭐야, 흉 보는 거죠. 흉보기를 잘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보죠. 거세도다 남녀노복 들면하며 흠구덕에. 흠구덕은 남녀노복이 하는 거구나. 집안에 있는 종들조차도 이렇게 흉을 봅니다. 또 여기저기 사설이요 구석구석 모함이라. 남편이나 믿었더니 십벌지목 되었어라. 십벌지목 무슨 뜻이야? 10번 찍어 넘어간 나무라는 뜻이야. 비유적인 표현이야. 남편이 맨 처음에는 내 편 들어줬는데 그냥 하도 욕하니까 결국 시댁 편 드는 거야. 이해 갔어? 남편에 대한, 그래서 거기다 남편에 대한 서운한 마음, 남편에 대한 서운함, 또 원망적 태도. 이거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십벌지목.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편지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행태 나옵니다. 시집살이 못하겠네. 간수병을 기울이고. 간수병이라는 게 그 뒤에도 잠깐 뜻이 나오는데 잠깐 봐봐. 자살 시도라는 얘기입니다. 간수가 뭐냐 하면 말이야. 그 두부 만들 때 아주 짠 물입니다. 엄청 짠 물. 근데 이거 먹으면 이제 그 막 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할 때 종종 쓴다는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죽을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자살 시도하고 또 치마 쓰고 내닫기에 보찜 싸고 도망질에 아유 가출 시도죠. 가출 오락가락 못 견디어 여승이나 따라갈까 이것도 다 가출하는 거야. 이해가요? 맨날 가출 시도 들구경하여 볼까 나물이나 뜯어볼까. 자, 이건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밖에 나가는 모습이에요. 긴 장주기 번님이요. 번님의 둥글뱅이죠. 의인화했죠. 담뱃대가 친구래. 야, 이 여자 그러니까 뭐야? 흡연자야. 흡연자. 자, 그 다음에 문복하기 소일이라 문복한다는 건 뭐야? 점 치는 거야. 맨날 무당 불러가지고 점이나 치는 거야. 김건희지. 김건희. 손바닥에 왕자 쓰고. 자, 계속 봐. 겉으로 서름이요 속으로 딴 생각에. 이것도 뭐야? 표리부동한 모습이야. 겉으로는 맨날 힘들어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일 안 해서 좋지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야각 빠진 생각. 그 다음에 반분대로 이를 삼고, 반분대라는 게 이제 파운데이션 쳐바르는 화장대, 그리고 털 뽑기가 세월이다 했는데 한마디로 겉에 화려하게 치재, 거칠에만 치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화장하는 것도 사실은 작작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시부모가 걱정하면 말대답을 풍덩풍덩. 동글뱅이 쳐. 자, 음성 상징어죠. 풍덩풍덩. 아주 말대답 잘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걱정하면 뒤중그려 맛넋수라. 한마디로 남편에게 말대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야, 시부모에게 말대답하고 남편에게 말대답하는 이런 싸가지 없는 예편네. 그럼 되겠어! 요즘은 돼. 옛날엔 안 돼. 알겠지? 계속 보죠. 나고 들고 나니 초롱꾼의 팔자나 고쳐볼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밖에 나가서 좀 다른 삶을 살아볼까. 뭐 이 정도가 되겠어요. 이해 가세요? 거기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 있을 텐데요. 그냥 다른 삶을 살아볼까? 이런 의미로 해석해요. 자, 양반 자랑 모두 하야. 색주가나 하야 볼까? 어머나? 야, 여자인데 술집 드나드는 모습이야. 야, 좀 심하지? 그래서 옆에도 나와 있어. 봐봐. 양반임에도 술집을 하려 하는 저 부인, 과장을 통해서 풍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 양반 여자가 어떻게 술집을 해? 이게 말이나 돼? 이런 얘기인데 좀 과장되게 표현한 거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여자. 다음, 두 번째. 남문밖에 뺑덕어미. 자, 두 번째 여자. 뺑덕어미. 천성이 그러한가? 배워서 저러한가? 본데 없이 자랐구나. 한마디로 해서 딱 그의 행실이 아주 개차반이야. 아유, 저게 배운 게 없어가지고 저게 아주 진짜, 아유, 저 천박한 년. 이해했어? 이런 뜻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얼마나 배운 게 없냐. 여기저기 물음 맞춤 싸움질로 세월이요. 했는데요. 잠깐만. 벌써 여기서는요. 양반의 여자가 아닙니다. 이 뺑덕어미는 아까 저 부인은 양반 부인인데 이번에 뺑덕어미는 그냥 서민의 평민 계층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툭 하면 무릎 맞춤을 한다는 건데 무릎 맞춤이란 무릎을 대고 싸우는 거야. 이게서 맨날 싸움질 한다 이거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어딜 똑바로 쳐다. 이게 아주 그냥 죽을 나고 그냥. 이해가?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싸움질로 세월이고 나가면은 말전주요. 들면서 음식 공론 했는데 말전주라는 말이 이간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간질 저기 이간질 그리고 들어오면 음식 공론. 공론이라는 건 음식을 타박한다는 거. 이게 무슨 맛이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막 이러면서 음식 타박하는 거야. 때려 죽이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제조상은 제쳐놓고 공불하기 위협이라 했는데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요. 잠깐만요. 조상을 제쳐놓는다는 얘기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내지는 제사를 소홀히 한다는 뜻입니다. 옛날 유교에서 제사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제사는 소홀히 여기고 불공에만 신경 쓴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부처님께 공을 들이면 이룰 수 있다. 이게 사실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해가 가? 비나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지금 대조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만 잘 되기를, 기원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이게 대조지. 이해 갔어? 그래서 어떤 모습이야? 이기적인 모습. 자기만 잘 되기를 바라는, 조상에게 감사하는 마음, 쥐뿔도 없는, 한마디로 싸가지 없는 모습이죠. 진짜 싸가지 없는. 자, 계속 보죠. 이어서 무당, 소경, 후닥거리, 의복까지 다 나가고,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구술한 다음에 소위 말해 이거 뭘 주는 거냐? 우리가 복채를 준다고 하거든. 복채를 옛날에 옷으로 줬나 봐. 그래서 옷을 다 줘가지고 나만 아는 옷이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남편 모양 볼짝시면 삽살개 뒷다리라, 자식 거동 볼짝시면 털벗은 솔개미라. 자, 대구법 딱 떨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삽살개의 뒷다리, 털벗은 솔개미. 자, 모두 다 남편과 자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데요. 모두 헐벗고 볼품없고 앙상한 모습이야. 왜? 옷을 다 내줬으니까. 이해가 가지?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꾀죄죄하고, 그리고 또 영양 섭취도 못해가지고 그냥 삐쩍 마른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해했어? 자, 그런데 그 밑에 해학적이다. 밑줄 쫙 별표. 웃기게 표현한 거야.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해학적이다. 다음에 계속 봐. 엿장수, 떡장수는 아이 핑계 거르지 않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엿장수가 지나갈 때 엿사려 하고 이게 소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 지가 먹고 싶은데 애 핑계 대고, 여보 애들이 먹고 싶은데 사오지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지가 다 먹어 막. 이런 모습이야. 그 다음에 물레 앞 시야 앞은 선합, 물레 앞 시야 앞은 선하품 기지개라.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야, 옛날에 배틀 짜는 건 여자들의 몫이잖아. 추워? 어이씨. 오, 가만 꺼야겠다. 그쪽은 끄고, 이쪽은. 여자들이 배를 짜야 되는데 배 짜기 전에 먼저 실부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할 일을 딱 앞두고 하기 싫으니까 하품질 하는 거야. 너희도 어때? 공부 시작하자 하는데 하품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계속 보자. 이야기책 소일의 음담 배설 요기로다. 야, 이야기책으로 맨날 세월을 보내고 야한 얘기만 한다, 이런 얘기야. 음담 배설. 네, 음담 배설은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었나요? 여자들도 사실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천박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집 저 집 이간질로 모함 잡고 똥 먹이고, 똥 먹인다는 건 아주 낭패를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간질해서. 아까도 이간질에 대한 얘기 나왔죠. 이것도 그냥 중복되는 내용. 그 다음에 인물초인 떨려나기, 패조박이 되겠구나. 여기 재미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인물초인 떨려나기. 뜻 봐봐. 외가한 남자, 그러니까 밖에 있는 남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패조박이 되겠구나는 거짓골이 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집안에 어떻게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근데 물론 이게 뭐 외간 남자와 바람이 났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집안일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좋지 못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죠. 세간은 줄어지고 걱정만 늘어가네. 자, 이것도 대조죠. 치마는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가네. 이것도 대조죠. 저거 대조와 대꾸죠. 대조와 대꾸를 통해서 점점 더 기울어가는 가세, 즉 가정 형편이죠. 점점 기울어가는 가정 형편, 이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치마가 짧아가고 허리통이 길어간다는 말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나이가 들수록 여자들 몸매가 어떻게 돼? 망가지잖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의 몸매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총 없는 헌 집신에 어린 자식 들쳐업고
혼인장사 집집마다 음식 주심 일을 삼아 했는데요. 요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재미있어요. 야, 일단 집안이 다 망했지? 어? 가세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러니까 애를 들쳐 업고서 결혼식 하는 곳에 가서 또는 장사하는 집에 가서 장사하는 그 장례 치르는 곳. 야, 항상 그런 데 가면은 뭐야? 밥 주잖아. 혼인 결혼식 때도 밥 주고 장사 지내는 것도 밥 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잔뜩 챙겨오는 거야. 야, 기가 막히네요. 그 다음에 꾼양식 거울러라 한번 곡해 하여보자. 이것도 기가 막힌 대조인데요. 잘 들어봐. 양식을 누군 옆집에서 이렇게 구워와요. 그런데 그게 점점 없어져 가는, 떨어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곡해 하여보자. 곡해라는 게 뭐야? 즐겁게 마셔. 술 마셔. 야, 술이나 먹자. 이러고 있는 거야. 완전히 대조죠. 집안 형편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완전 곤두박질 쳤는데 술 퍼먹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상상할 수 없죠. 자, 계속 보죠. 아이 싸움, 어른 싸움, 가부지제 매마치고 공연히 성내어 무제한 자식치기. 야,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만드는 거야. 이해가 가? 애들끼리 싸웠잖아. 야, 그냥 니들끼리 화해하고 끝내. 그런데 그게 아니야. 여보, 옆집에 가요. 우리 애를 때렸는데 막 하면서 막 싸움을 더 크게 키우는 거야. 이 싸움 키우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옛날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공연히 성을 내어 무제한 자식치기. 이건 또 뭔 말이야? 괜히 지가 화가 나면 자식 때리는 거야. 으이그 이 못난 이 못난 새끼 아주 그냥 너 때문에 그냥 이런 식이야. 이해가지? 골고루 해요. 다음에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합이 원망이라. 씨앗 또 나왔네. 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은요, 이런 얘기예요. 소위 말해, 여자와 내가 아는 남자를 이렇게 첩을 들였어, 이렇게. 그러니까 소개해 준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뺑덕어미한테 화를 내는 거지. 왜 화를 내? 아니, 어디서 그런 여자를 소개를 해줘. 아이고. 당신 때문에 이제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이상한 여자를 소개해줘가지고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곤란해 죽겠어. 뭐 이런 상황이야. 이해가 가? 아이고,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봐. 씨앗을 남을 주고 중매합이 원망이라. 그러니까 중매합이가 원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며느리를 쫓았으니 아들은 호랍이고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 결단일래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야, 여지껏 자기 행실은 어때? 천박하기 이를 데 없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잘못하면 막 화를 내서 쫓아낸다는 얘기야. 너 집이나 이리 와봐라. 네가 지금 우리 집에 온 지가 며칠 됐냐? 아직도 빨래 하나 제대로 못 깨고 내가 너 시어미가 우습게 보이니?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너 안 되겠다. 너 네 집으로 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어떤 거냐? 딸 자식을 데려오니 남의 집은 또 결단을 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야, 어느 날 친정으로 딸이 왔어. 그럴 수 있지? 엄마, 시댁이 나 너무 괴롭혀. 뭐? 누구 딸인데? 나 가지마! 하지마! 나 아주 그냥 이렇게 해서 저쪽을 완전히 결단을 낸다. 이런 얘기야. 아주 그냥 골고루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구법 이걸 통해서 가족들을 아주 난처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알겠죠? 가족들을 난처하게 만든다. 다음에 목구멍이 드슈하면 물에 무이 음란이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목구멍이 들썩이면 이 얘기는 먹고 사는 게 부족하면 이해가 가? 생계에 위협이 있다면
예의도 없고 의의도 없고 게다가 음란하기까지 합니다. 아주 그냥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두 손뼉을 두드리며 방성대곡 회개하다. 아주 그냥 펑펑 울고 소리는 이상하다 이거야. 무슨 꼴에 생투기로 머리 싸 드러눕고 아주 싸움질하고 그냥 난 몰라 하고 그냥 확 불어눕고 게다가 마지막 결정적으로 간부 달고 달아나다 관비정속 흐뭇하다. 간부 드디어 바람났네요. 이해했어? 간통한 남자를 뜻합니다. 바람이 난 겁니다. 다른 남자랑. 그래, 달아난 그 간통한 남자와 눈이 맞아서 도망가다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관비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해가 가세요? 관비로 전락하게 되고 흐뭇하다의 똥을뱅이 별표 빨아봐라. 누가 흐뭇한 거야? 화자가 흐뭇한 거야.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합니다.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적어. 화자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했다. 아주 흐뭇해. 아유 고소해. 이런 얘기야.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요거하고 오늘 정리할 거야. 무식한 창생들아. 창생들아. 다시 동글뱅이. 이 사실은 거기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이거잖아. 청자를 이르는 말이에요. 청자들을 무식하다고 말하면서 약간 좀 하대하는 듯한 느낌이 오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은 아마도 그 좀 높은 양반집 늙은 여자가 이렇게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거동을 자세히 보소. 자세히 봐라. 보소 동글뱅이 명령형이야. 명령형. 야 니들 저거 똑바로 봐. 그른 줄 알았거든 고칠개자 힘을 쓰고 옳은 줄로 알량이면 행하기를 일주하소. 딱딱 글자수 맞죠? 그렇지? 이것도 딱 대구법. 한마디로 얘기해서 똑바로 행동해라. 이런 얘기야. 별거 아니야. 아무리 용렬하나 어리석으나 이런 얘기죠. 아무리 어리석으나 그름과 옳음을 모르겠냐? 무슨 법? 서리법.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옆에 잠깐 설명 봐. 직접적인 화자의 의도를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저 부인과 뺑덕 어미와 같은 부정적인 행위를 멀리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서리법을 통해서 경계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여기는 말이야. 잘 들어. 뜻, 단어, 뜻. 이거 다 정리하면 돼. 알겠니? 단어의 뜻을 쫙 정리해. 그래서 잠깐 옆에 보면 뒤로 넘겨봐. 얘는 단권화를 어디다 하냐? 이거 자체 그냥 하세요. 뒤로 넘겨봐. 지문 확인. 이거 다 손으로 쓰기 어렵잖아. 여기다가 꼼꼼하게 다 쓰면 돼. 그리고 넘겨봐. 7쪽 봐. 7쪽에는 제가 원문을 실어 놨어요. 제가 일부러 단권화를 여기다 하라고. 알겠지? 여기다 그대로 해. 알겠어? 배운 거. 이거 뜯어서 해도 돼. 알겠지? 이거 뜯어서 해도 돼. 이해했어? 못했어? 이해했지?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해서 4쪽부터 6쪽은 브랭크야. 맞지? 이거 브랭크 다 채우고 그리고 7쪽에다가 단권화를 해라. 7, 8, 9 알겠지? 7, 8, 9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정리가 끝났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제 우리 또 주말에 와서 할 게 또 많아졌네요. 그렇죠?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정리하자.